첫 번째 시간 학습의 개념부터 보도록 할게요. 학습의 정의, 개괄을 보시면요. 학습의 개론이 있고 학습의 의의가 있습니다. 학습의 일반적 정의는요. 학습이란 경험이나 연습의 결과로 발생되는 비교적, 영속적, 지속적인 행동의 변화가 되겠습니다. 자, 학습은 강화된 훈련의 결과로 나타나는 행동 잠재력의 비교적 영속적인 변화가 되겠고요. 수행이 없어도 학습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굳이 따라하지 않아도 우리 나중에 사회인지 때 배우기로 했죠. 저 친구가 저렇게 행동해서 상을 받네. 나중에 제가 그 상을 받으려고 노력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수행이 없어도 학습은 일어날 수 있고요. 행동의 변화는 학습의 영역에 포함이 됩니다. 후천적 변화의 과정으로서 특수한 경험이나 훈련 또는 연습과 같은 외부 자극이나 조건, 즉 환경에 의해 개인이 내적으로 변하는 것이 되겠고요. 학습은 학습자들이 정해진 학습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제공된 학습의 조건과 상호작용하는 과정입니다. 이때 상호작용이란 제공된 학습의 상황에서 보고, 듣고, 느끼고, 말하는 등의 지적, 정서적 활동을 모두 포함하죠. 자, 다음 성숙은 경험이나 훈련과 관계없이, 개인의 성장에 따라 개인 내에서 일어나므로, 자, 중요합니다. 성숙에 의한 행동 변화는 학습의 범주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성숙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어릴 때에는 어머님, 아버님이 제가 만약에 뭐 엄마 아빠가 비행기 태워주는 걸 좋아했다 칩시다. 그래서 이제 아주 어릴 때 아빠가 이렇게 다리에 팔 해가지고 이렇게 비행기 태워주는 거 있죠. 그거에서 막 우와 하면서 되게 좋아했어요. 그런데 어릴 때에는 아빠가 아무리 회사에서 힘들게 일하고 돌아오더라도 나 비행기 태워줘 해가지고 이제 비행기 타고 아빠가 힘들어 해도 또 해줘 했죠. 근데 이제 제가 나이가 드니까 물론 이제 제 몸무게도 이제 아버지가 버티실 수 없는 몸무게가 됐지만 나이가 드니까 이제 비행기 태워줘라고 했다가는 아빠가 아유 나 그러다 죽어 이렇게 하시면서 아빠 회사에서 일하고 왔는데 너 비행기까지 태우면 아빠 진짜 죽어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어떻게 돼요? 그치 내가 지금 나이가 몇이고 내가 지금 몸무게가 몇인데 아빠한테 비행기를 태워달라고 하겠어 라고 하면서 그거는 학습에 의한 게 아니잖아요. 아빠가 너 나이가 10살 넘어가서 비행기 태워달라 그러면 나쁜 사람이야 하면서 학습시켜서 그런 게 아니죠. 그죠? 네, 성숙에 의한 행동 변화는 학습의 범주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자, 학습은 직접 관찰하고 측정할 수 없으며 학습이 일어났다는 것은 학습자의 행동 변화를 관찰하여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까지 읽었던 부분들 기출에 어떻게 나왔는지 또 이제 기출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 기역, 니은, 디귿 기억나시죠? 이 중에 옳은 것을 고르라 라고 해서 답은 기역과 니은과 디귿이 맞는 것이었는데요. 자, 기역의 옳은 문장 뭐였냐면요. 요렇게 네 문장이었잖아요. 기역의 옳은 문장 이거였습니다. 학습이란 경험이나 연습의 결과로 발생된다 라고 해서 기역에 맞는 문장이었고요. 자, 이제 니은에 맞는 문장 실제 기출 얘기해 드릴게요. 니은에 맞는 문장 지적, 정서적 활동, 가치가 학습에 포함된다라고 해서 우리 아까 읽었죠. 요게 니은에 맞는 문장으로 나왔습니다. 자, 디귿에 맞는 문장은 비교적, 영속적이고 지속적인 행동의 변화가 학습이다라는 문장이 디귿에 맞는 문장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읽었던 부분에 세 개의 문장이 기역, 니은, 디귿에 맞는 문장으로 나왔죠. 나머지 읽었지만 실제 기출 보기로 나오지 않았던 문장들이 다음번엔 또 맞는 문장 기역, 니은 혹은 기역, 리을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이 문장들을 또 숙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한 번 더 기출에 나왔는데요. 옳지 않은 답, 옳은 답, 죄송해요. 옳은 답을 고르라 라고 해서 나머지 4개는 헛소리 같은 문장이 있었고요. 나머지 한 개의 문장이 옳은 답이었는데 그 옳은 답의 문장 지금 제가 읽어드릴게요. 성숙에 의한 행동 변화는 학습의 범주에 포함하지 않는다가
옳은 문장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비행기 예시를 들면서 성숙은 학습이 아닙니다를 지금 열심히 설명을 드렸던 거죠. 다시 성숙에 의한 변화는 학습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게 옳은 문장으로 나왔습니다. 자, 이제 넘어가서 학습에 대한 학자들의 정의를 볼게요. 파블로프와 손다이크는 학습은 자극과 반응의 결합이다 라고 했고요. 쾰러와 코프카는 학습은 통찰에 의한 관계의 발견이다 라고 했습니다. 스키너는 학습은 강화에 의한 조건화의 과정이다. 행동의 변화 자체를 학습으로 간주하며 추론 과정은 필요 없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진식인을 보시면 학습과 구분 개념을 볼게요. 수행은 과제나 동작을 이행하는 것이 되겠고요. 수행이 반복 지속되어 비교적 영구적인 변화를 가져왔을 때 학습이 됩니다. 성장은요, 신체의 크기나 근육의 세기 등의 양적인 증가를 의미하고요. 특히 신체의 변화를 설명할 때 주로 사용되죠. 키가 10cm 성장했어요. 어릴 때에 비해서 키가 1m가 성장했어요. 이렇게 성장이라는 표현 쓰죠. 성숙은요. 성숙은 부모로부터 받은 유전인자가 지니고 있는 정보에 따라 일어나는 변화가 되겠고요. 경험이나 훈련에 관계없이 일어나는 것으로서 내적, 유전적 메커니즘에 의해 출현하는 신체적, 심리적 변화를 의미합니다. 자, 발달은요. 학습은 주로 훈련과 연습의 결과로서 개인 내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반면 발달은 주로 유전적 요인으로서 유전에 의한 변화로서 개인의 외적인 변화를 의미를 하죠. 자, 학습의 범위가 있겠습니다. 광의의 학습에서는 경험이 개인의 지식이나 행동에 비교적 지속적인 변화를 야기할 때 일어나고요. 그 변화는 의도적인 것일 수도 있고 비의도적인 것일 수도 있고 좋은 것일 수도 있고 나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옳은 것일 수도 있고 틀린 것일 수도 있고요. 의식적인 것일 수도 있고 무의식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자, 협의의 학습 볼게요. 학습자가 정해진 학습 목표를 달성시키려는 상황에 참여하여 의도한 학습 목표를 성취하려는 활동을 하는 경우를 말하고요. 협의의 학습에 대한 정의는 학습의 주체, 학습의 상황, 행동의 변화 등의 일정한 제한이 있습니다. 자, 교수와 학습 지도의 원리 보시면 개별화의 원리가 있습니다. 학습자가 지니고 있는 각자의 요구와 능력 등에 부합하는 학습 활동의 기회를 마련해 줘야 되고요. 이제 개인마다 다르다는 거죠. 사회화의 원리가 있습니다. 학습 내용을 현실 사회의 사상과 문제를 기반으로 하여 학교에서 경험한 것과 학교 밖에서 경험한 것을 교류시키며 공동학습을 통해 협력적이고 우호적인 학습을 진행합니다. 자발성의 원리가 있습니다. 학습자가 자신이 자발적으로 학습에 참여하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죠. 억지로 시키는 공부는 하기 싫잖아요. 자, 통합의 원리가 있습니다. 학습을 종합적인 전체로서 지도하자는 것으로 동시학습의 원리와 같고요. 자, 목적의 원리가 있습니다. 교수 목표가 분명할 때 학습자의 입장에서 적극적인 학습 활동이 이루어지며 교사의 입장에서는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제반 교수 활동이 이루어집니다. 과학성의 원리가 있습니다. 자연이나 사회에 관한 기초적인 지식, 법칙 등을 적절하게 지도함으로써 학습자의 논리적 사고력을 충분히 발달시킬 수 있도록 과학적 수준을 높여야 되고요. 직관의 원리가 있습니다. 어떤 사물에 대한 개념을 인식시키는 데 있어 언어로 설명하는 것보다는 구체적인 사물을 직접 제시하거나 직접 경험하도록 함으로써 큰 효과를 볼 수 있죠. 자, 이제 학습 기대 효과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교사의 기대 형성이 있고 교사의 학습 기대 효과가 밑에 있습니다. 우리 가장 유명한 건 지금 교사의 학습 기대 효과 밑에 피그말리온 효과가 정말 유명하죠. 자, 다시 교사의 기대 형성부터 읽어볼게요. 교사는 학생이 학교 생활을 어떻게 할지 또는 과제 수행을 얼마나 할지에 대한 기대를 형성합니다. 학생에 따라 각각 다른 기대를 형성한 교사는 학생들에게 각각 다르게 대하죠. 이러한 교사의 태도는 학생의 성취 동기에 영향을 미칩니다. 교사의 높은 기대를 받은 학생은 높은 성취를 이루고 교사의 낮은 기대를 받은 학생은 낮은 성취를 이루죠. 예를 들면 넌 정말 잘 될 거야. 넌 정말 공부 잘할 거야. 한 친구와 네가 뭘 해? 너 뭘 공부를 해서 네가 뭐가 되겠니? 하면은 이 친구와 이 친구의 이제 이 학습 효과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자, 교사 자신의 능력과 학생의 학습을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다는 교사의 신념도 교사의 기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되겠고요. 학생의 신체적 매력도 교사의 기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축구를 가르치는 체육 선생님인데 어떤 남학생이 키가 183이에요. 그러면 야, 너는 축구하기 좋은 체격이야. 근데 만약에 어떤 남학생이 왔는데 키가 153이에요. 그러면 축구하고 싶습니다. 와도 안 된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 해보긴 해보자 하는데 그 친구는 느끼겠죠. 선생님이 나를 벌써부터 키 때문에 포기했구나. 이런 거가 이제 이 학생의 신체적 매력도 교사의 기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내용에 해당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교사의 기대가 바뀌지 않아 학생의 성취 수준이 그 기대 수준에 계속 머무는 것을 기대 유지 효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사가 만약에 아까 이제 우리 축구 선수 중에 메시라는 선수는 키가 크지 않잖아요. 하지만 만약에 어떤 선생님이 넌 작아도 정말 잘 될 수 있어 라고 해서 화이팅 화이팅 하는 그 선수와 그죠? 좀 작은 친구가 축구하러 왔는데 아유 키 153 축구 하긴 하겠지만 큰 기대는 하지 말자 이렇게 해서 하는 친구와 이제 좀 다르다는 내용이 이제 지금 이 교사의 기대 효과 유지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송해요. 기대 유지 효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 또 어떻게 기출에 나왔는지 한번 볼게요. 교사의 기대 형성에 대해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라 라고 해서 똑같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 리을로 나왔고요. 제가 이제 답은 기역, 니은, 리을이 답이었습니다. 이번에는 기역, 니은, 리을이 답이었어요. 자, 기역의 옳은 문장 뭐가 나왔냐면요. 교사의 기대가 바뀌지 않아 학생의 성취 수준이 그 기대 수준에 계속 머무는 것을 기대 유지 효과라고 한다. 기역에 맞는 문장 나왔고요. 니은에 맞는 문장은 학생의 신체적 매력도 교사의 기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가 니은에 맞는 문장. 자, 마지막 리을에 맞는 문장이 교사 자신의 능력과 학생의 학습을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다는 교사의 신념도 교사의 기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라고 해서 기역, 니은, 리을이 맞는 문장으로 나왔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똑같은 문제는 절대 출제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우리가 읽었지만 아직 기출에 나오지 않은 문장들이 또 옳은 문장에 들어가서 기역, 니은, 리을 중에 옳은 것을 모두 고르라 라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겠죠. 자, 이제 교사의 학습 기대 효과 볼게요. 피그말리온 효과 다들 아시죠? 이 피그말리온 효과가 이제 뭐 자성 예언이라는 이름도 있고요. 어떤 겁니까? 그리스 신화 얘기인데 어떤 남자가 결혼 연애도 못하고 모태솔로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그리스 신화에 제우스의 와이프 헤라가 이제 그 모태솔로인 남자를 이제 위에서 쳐다보고 불쌍하구만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남자가 이제 이렇게 조각물을 만들어요. 여자인 조각물을 막 손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자기의 이상형을 조각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헤라가 저 여자를 실제 여자친구로 만들어줘야겠다면서 이 사람의 이상형을 조각한 찰흙으로 만들었겠죠. 이걸 이제 사람으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이제 뭐예요? 되게 많이 기대를 하면 그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피그말리온 효과,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조각가 피그말리온 이름에서 유래한 심리학적 용어로서 자기충족적 예언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심리학자 로버트 로젠탈이 실험 연구를 통해서 피그말리온 효과를 입증하여 로젠탈 효과라고도 하죠. 이 로젠탈 사람 이름을 땄습니다. 타인의 기대나 관심으로 인해 능률이 오르거나 결과가 좋아지는 현상을 말하고요. 교사의 긍정적 기대가 학생의 긍정적인 자기충족적 예언을 실현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즉, 교사가 학생을 기대하고 밀어주면 그 기대와 믿음의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너는 앞으로 좋은 학생이 될 거야. 넌 앞으로 성공한 학생이 될 거야. 넌 앞으로 공부 잘하는 학생이 될 거야. 라고 하면은 이 학생이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해요? 내가 진짜 성공할 수 있으려면 공부를 해야 되겠지. 난 성적이 오른 학생이 될 거라고 했으니까 공부 열심히 하면 되겠지. 이렇게 해서 이제 교사의 기대가 이 학생을 어떻게 해요? 성공하게 만들고 공부를 잘하게 만든다라는 것이 바로 피그말리온 효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에 대해서 기대를 하면 그 기대에 타인의 기대에 부응해서 내가 그렇게 된다라는 내용이죠. 자, 골렘 효과는 이제 반대가 되겠습니다. 교사가 부정적인 기대, 그러니까 교사의 부정적인 기대가 실제로 실현되는 현상이 되겠죠.
교사가 학생에 대해서 부정적인 기대를 갖고 있을 경우 학생의 생활 태도가 나빠지거나 성적이 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교사가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학생은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성취도가 낮아지죠. 그러면 피그말리온 효과는 너는 반에서 1등이 될 거야. 넌 공부를 잘할 거야 라고 해서 정말요? 나는 반에서 1등이 될 거야. 그러면 공부를 해야지. 넌 공부 잘하게 될 거야. 난 그러면 공부 열심히 해야 선생님이 공부 잘하게 되는 학생에게 내가 부응하게 되겠지. 이게 피그말리온 효과가 되겠고요. 자, 반대로 골렘 효과는 네가 뭘 공부를 한다고 공부를 해서 너 머리로 아무리 공부해도 안 돼 라고 얘기를 하면 학생은 공부하다가도 내가 뭘 공부해서 부귀영화를 누릴 거라고 또 공부를 하다가도 그래 선생님이 내 머리는 공부 아무리 해도 안 되는 머리라 그랬어 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맞춰서 성적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게 바로 이 골렘 효과가 해당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제 뭐 재미로 로젠탈 효과 심리 실험 한번 볼까요? 로버트 로젠탈은 미국의 한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능 검사를 실시한 후 검사 결과와 상관없이 무작위로 20% 정도의 학생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학생들 명단을 교사에게 주면서 지능이 높고 학업 성취 향상이 높아질 수 있는 학생이라고 알렸고요. 8개월 후에 지능 검사를 다시 실시했는데 우수 학생 명단에 속했던 학생들은 다른 학생들에 비해 지능검사 점수가 높게 나왔고 학교 성적도 크게 향상됐습니다. 교사의 기대가 학생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밝힌 실험이 바로 로젠탈 효과, 같은 이름 뭐라고요? 피그말리온 효과, 같은 이름 뭐라고요? 자기충족적 예언. 이게 세 개 다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요 이제 자기충족적 예언은 이 내용의 이름이 되겠고요. 요거 실험한 사람이 로젠탈 효과가 되겠고요. 이 로젠탈 효과는 어디에서 따왔어요? 피그말리온이라는 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사람 내용을 따왔습니다. 그래서 교사가 저 요거 당했었거든요. 당했다고 하기에는 좋은 걸 당했는데 그 중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중학교 3학년 담임선생님이 저를 이렇게 교무실로 부르시더니 사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저한테 유리는 학교 애들의 성적에 비해서 엄청 평균보다 높아. 그래서 너는 공부하면 정말 잘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전 처음에 그걸 믿었죠. 그래서 내가 공부하면 되는 머리구나 하면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른 친구들 다 이제 불러서 똑같은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도 평균보다 훨씬 높다 그랬는데 그래서 반전체가 다 평균보다 높아. 그럼 도대체 평균은 어디 있는 거야? 이러면서 이제 이 피그말리온 효과가 이제 중3 때 선생님이 저한테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사실 그 중3 때 그 얘기를 듣고 나는 공부를 할 수 있는 머리인가 보다 해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결과는 아직 발표하지 않는 것으로. 자, 그래서 요거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이 드웩의 성취 목표 지향성이라는 것을 한번 쓱 훑어보도록 할게요. 드웩이라고 해서 남자 같죠? C 드웩이죠. 이 C가 캐롤입니다. 여자 학자가 되겠고요. 여자 교육심리학자가 되겠습니다. 자, 캐롤 드웩의 성취 목표 지향성은 지금 이제 제가 딱 두 개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1번은 성취 목표 이론이고요. 자, 2번에 숙달 목표 지향 학습자가 있고 3번에 수행 목표 지향 학습자가 있죠. 그래서 여기가 숙달 목표 지향 학습자 뺄게요. 여기는 수행 목표 지향 학습자가 있습니다. 자, 먼저 제가 금방 예시를 들어드리고 읽도록 할게요. 숙달 목표 지향은 지금 내가 청소년 상담사를 이제 여기가 50%라면 여기까지 공부를 했는데 나는 사실 요 정도만 이렇게 손으로 표시하면 안 되겠네. 0이 있고 50이 있고 100인데요. 숙달 목표 지향은 나는 지금 청소년 상담사를 딱 50까지 공부했는데 나는 꼭 100점 아니어도 돼. 한 70점, 80점 위로만 넘어가면 되고 나는 이거 취미로 공부하는 거라 막 합격, 불합격 이런 여부는 상관없어. 난 그냥 내가 교양으로 내가 좀 더 청소년 혹시라도 만나서 상담하면 더 도움이 되려고 공부하는 거야. 그래서 막 치열하게 공부하거나 강압적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숙달 목표 지향에 해당됩니다. 자, 수행 목표 지향은 지금 내가 공부하는 것을 꼭
수행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 압박이 있겠죠. 그래서 이 수행 목표 지향은 어떤 겁니까? 내가 만약에 공부를 했는데 내 머리가 나쁘면 성적이 안 나오는 거고 내 머리가 좋으면 성적이 잘 나오는 거야. 그 말인즉 내가 성적이 안 나오면 내 머리 나쁘다는 거 증명하는 거니까 나는 기필코 기어이 이 성소년 상담사를 합격해야 돼 라고 하면서 약간 억지로 공부하는 것이 수행 목표 지향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 설명하고 하나씩 가도록 할게요. 자, 이 두 가지 숙달 목표 지향과 수행 목표 지향을 제일 처음에 이 두 개를 나눈 것이 바로 성취 목표 이론부터 시작입니다. 자, 성취 목표 이론 보시면 성취 동기 이론의 목표 지향성 개념에서 발전한 이론으로서 목표 지향성 이론이라고도 하고요. 목표는 과제 수행에 주의 집중시키고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을 하게 하며 효율적인 전략을 선택하게 하는 동기의 속성이 있습니다. 성취 목표 지향성은 숙달 목표 지향성과 수행 목표 지향성의 두 가지로 분류되고요. 숙달 목표는 과제 자체나 개인의 성장을 기준으로 아까 말했죠? 꼭 합격이 된 게 아니라 나는 내가 배운 게 청소년 만났을 때 도움이 됐으면 해서 배우는 거야. 그래서 성장을 기준으로 개인의 유능성을 정의하고 수행 목표는 타인과의 비교, 내가 성적이 안 나오면 내가 돌머리라는 게 표가 나니까 내가 무조건 성적이 나와야 내가 남들보다 머리가 좋다는 게 인증이 되는 거야. 이러면서 공부하는 거죠.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서 개인의 유능성을 정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규준지향 평가는 숙달 목표 지향성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죠. 자, 규준지향 평가. 우리 예전 시간에 우리 준거 참조평가, 준거 참조평가는 절대평가고요. 그렇죠? 규준이라면 놈이 있어야 되는 거였죠. 그래서 이 규준지향평가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었는데 기억나시나요? 상대평가였습니다. 지난 시간은 아니고 이제 심리승리 평가에서 배웠죠. 상대평가입니다. 준거 참조평가가 절대평가였죠. 자, 봅시다. 숙달 목표 지향 학습자 보시면 이쪽 좋은 쪽이죠. 지능에 대한 고정신념보다 증가신념을 가지고 있고 내 지능은 정해져 있어가 아니라 내가 오늘 이만큼 공부하면 내 머리는 좀 더 좋아지는 거고 내가 내일 이만큼 공부하면 내 머리는 좀 더 좋아지겠지 라고 생각하는 거죠. 타인의 인정보다 내 성장. 아니 난 남이 너 청소년 상담사 잘했니 못했니가 아니라 지금 50인데 이거 공부 좀 더 하면 70대잖아. 그럼 난 20이나 오른 건데? 그래서 뭐예요? 타인의 인정보다 자기 성장이 동기화가 됩니다. 어떤 외적 보상보다는 학습 과정 자체의 가치를 부여하고 과제의 숙달, 향상, 이해 증진에 중점을 두고요. 다소 어렵고 실패한 가능성이 있더라도 자신의 기능을 촉진시킬 수 있는 과제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렵더라도 내가 좀 더 나은 내가 된다면 공부한다는 겁니다. 과제 수행 성공 시에는 많은 노력과 효과적인 학습 전략에 귀인하고 실패 시에는 노력 부족으로 귀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학습에서의 실수나 실패도 배움의 과정으로 받아들이는 개방적인 태도를 취하고요. 어려움에 끈기 있게 직면하고 성공은 내적으로 통제 가능한 원인에 기인한다고 생각함으로써 도전적인 학습 상황을 받아들이며 새롭고 도전적인 과제를 학습할 때 더 큰 만족감을 느낍니다. 정규 수업이 끝난 후에도 학습에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며 구체적인 질문과 요점 정리 같은 효과적인 전략을 사용하죠. 숙달 목표 지향적인 학습자들은 수행 목표 지향적인 학습자들보다 이 사람들보다 초인지, 즉 메타인지 전략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경향이 있고요. 자기 조절적인 학습과 행동을 하며 수행을 평가할 때 타인과의 비교보다 내 자체가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얼마나 성장했느냐의 관점에서 봅니다. 자, 이제 반대로 이제 공부를 내가 성적이 안 나오면 난 바보 돌대가리니까 절대 그렇게 인정 못해. 내가 성적이 나오는 시험만 쳐서 내 성적이 높게 나오면 내 지능이 그거야 라고 말할 거야 라는 이 수행 목표 지향 볼게요. 지능에 대한 고정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정신념이라면 내 지능은 정해져 있는데 이 시험에 합격하면 IQ가 높은 거고 이 시험에 떨어지면 IQ가 낮은 거야. 이 지능은 변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거죠. 타인과의 상대적 비교를 기준으로 성공 여부를 판단합니다. 말했지만 남이 떨어졌을 때 이 시험 난 합격하면 난 쟤보다 공부 더 잘하고 머리가 좋은 거야. 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숙달 목표 지향적인 학습자가 스스로도 유능한 사람이 되려고 하는 반면 수행 목표 지향적인 사람들은 남의 눈에 유능해 보이려고 합니다. 학습 과정보다 학습 결과에 더 관심을 가지며 타인과의 경쟁에서 이기는 것을 목표로 하죠. 과제 수행 실패 시 자기 능력 부족으로 기인한 경향이 있고 불안감을 많이 경험합니다. 자신의 유능함을 보여줄 수 있는 과제나 자신의 무능함을 감출 수 있는 과제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합격 못할 시험은 처음부터 하지를 않아요. 왜? 떨어지면 내가 남보다 머리가 뒤떨어진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걸 하지 않죠. 도전하지 않습니다. 수행평가가 동기에 미치는 영향으로서 수행 접근 목표 지향 학습자는 자신감이 있고 높은 자기효능감을 보이는 경향이 있지만 반대로 수행 회피 목표 지향 학습자는 자신감이 부족하고 낮은 자기효능감을 가지기 쉽습니다. 요 개념에 지금 수행 접근 목표와 수행 회피 목표가 지금 이렇게 들어가서 사실 아주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 수행 접근 목표와 수행 회피 목표는 따로 지금 챕터를 나눠서 다시 설명해야 되는 건데 이 수행에도 두 가지로 나뉜다는 거죠. 수행 접근과 수행 회피. 아까 말했지만 내가 어떤 거에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면 접근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저한테 지금 로스쿨, 사법고시, 법과 관련된 것을 합격해라라고 합격하는 시험을 쳐라라고 한다면 난 법대에 안 나오고 나는 외우는 거 잘 못해서 그 시험을 안 하겠죠. 그래서 이거는 수행 회피 목표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따로 설명해야 되는 거지 이렇게 한꺼번에 들어가면 안 돼요. 그렇죠? 읽어보시고 요거 이제 또 각자 또 한번 검색창에 찾아보세요. 원래는 정확하게 말하자면 한 번 더 챕터에 나와야 됩니다. 자, 수행 접근 목표 지향성이 높은 경우 나오네요. 과제 실패의 원인을 자신의 능력에 귀인하는 경향을 띠고 수행 회피 목표 지향성은 지능에 대한 고정적 관점 등 외적 요인에 귀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학교 다니면서 점차 수행 목표 지향은 증가하고 숙달 목표 지향은 감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요거는 증가하고 요거는 감소하는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학교는 서열화를 하죠. 그래서 서열화를 하는 것이 더 증가하게 됩니다. 이거는 내적 성장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실 전 세계적으로 뭐 대학, 좋은 대학 들어갔다 이런 거 등등등은 내적 성장을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통해서 이제 너가 좋은 대학 갔니 안 갔니 이런 얘기를 하죠. 그렇죠? 대학에 가기 위한 수단으로서 교육과정이 이루어지고 학생들의 시험 점수로 상대평가하여 등급을 매기는 현실 때문이겠습니다. 자, 학습된 무력감 한번 살펴볼까요? 학습된 무력감을 최초로 제안한 학자는 마틴 셀리그만이 되겠고요. 자신이 통제할 길이 전혀 없는 스트레스를 오랜 기간 받거나 계속해서 실패할 경우 생기게 됩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상황을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를 상실하기도 해요. 행동과 그 결과 사이에 관련이 없다고 인식될 때 나타나고요. 자, 통제 불가능한 상황에서 혐오 자극의 반복적 노출로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수행 지향성이 높은 사람에게서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 이들은 실패를 능력 부족으로 생각하게 되죠. 자, 다시 이제 돌아와서 우리 이 캐롤 드웨게 성취 목표 지향성이 어떻게 시험에 나왔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확연하게 다르죠. 이 숙달 목표 지향은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성장을 하면 그걸로써 오케이입니다. 수행 목표 지향성은 다르죠. 수행 목표 지향성은 내가 불합격하면 남보다 못하고 내가 합격을 해야만 내가 유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확연히 다르죠. 그래서 시험에는 어떻게 나왔냐? 이렇게 나옵니다. 다음 중 숙달 목표 지향 학습자의 특징이 아닌 것은 이라고 나옵니다. 그럼 제가 지금부터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한번 맞춰보세요. 다시 문제가 뭐냐면 숙달 목표 지향자 학습자의 특징이 아닌 것은입니다. 보기 1. 타인의 인정보다 자기 성장이 동기화된다. 보기 2. 타인과의 상대적 비교를 기준으로 성공 여부를 판단한다. 보기 3.
다소 어렵고 실패할 가능성이 있더라도 자신의 기능을 촉진시킬 수 있는 과제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 보기 4. 과제 수행 성공 시에는 많은 노력과 효과적인 학습 전략에 귀인하고 실패 시에는 노력 부족으로 귀인하는 경향이 있다. 보기 5. 학습에서의 실수나 실패도 배움의 과정으로 받아들이는 개방적인 태도를 취한다. 답 몇 번입니까? 답 2번이었죠. 2번은 뭐였죠? 수행 목표 지향성 학습자의 특징이었죠. 그러면 여러분 이게 실제 14년도 기출이었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요? 숙달 목표 지향자 학습자 특징 외우고 그 다음에 수행 목표 지향 학습자 외운 다음에 다음번에 시험에는 이렇게 나올 겁니다. 다음 중 수행 목표 지향자의 학습자의 특징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라고 해서 4가지는 수행 목표 지향의 특징이 나올 거고 한 가지가 숙달 목표 지향이 나와서 숙달 목표 지향인 것을 잡아내면 되겠죠. 자, 그러려면 이 문장들을 이해하고 이 문장들을 숙지하셔야 시험장 가서 틀린 것을 골라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부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오늘 처음 이제 학습 이론에 대해서 학습의 개념의 정의를 한번 알아봤고요. 또 이제 학습의 기대 효과, 그 다음에 캐롤 드웰의 성취, 목표, 지향성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학습 이론 첫 번째 수업 끝내고 다음번 수업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